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3월 26일 낮 12시 10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 두 명의 남성이 황급히 들어오더니 모텔 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친동생이 208호에 묵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연락이 좀 안 돼서요. 혹시 객실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사장은 객실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없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아침 6시 40분에 208호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체크인 했고요. 사장은 마스터키를 챙겨서 방으로 향했죠.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인기척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냥 손님 방을 열어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위급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결국 주인이 문을 따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요. 보니까 침대 위에 젊은 여성이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더라고요. 아직 깨어나질 못했나 싶어서 막 흔들어서 아가씨 깨우려 했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주인이 손을 코로 가져다 댔죠? 호흡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래하고 있는데 이때 뒤따라온 남성들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숨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 사이 모텔 사장은 손을 벌벌 떨면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얼마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망한 피해자를 확인해 보니까 목에 졸린 상흔이 선명했어요. 눈꺼풀 안쪽에 붉은색 점들이 보였는데 이게 이제 목이 졸릴 때 안압이 상승하면서 실핏줄이 터진 흔적입니다. 이어 경찰이 방 안도 살펴봤죠. 근데 여기가 살인 현장일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너무 깔끔해요. 여러 물건이나 수건, 칫솔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욕실 바닥에 물기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싹 지우려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나마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발견됩니다. 또 추가로 욕실 바닥에서도 남성의 음모를 찾아냈고요. DNA 검사를 해보니 이 두 증거에서 모두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돼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것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보통 전과자들의 DNA는 다 기록을 해두니까 범인이 초범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죠. 다음으로 경찰은 모텔 CCTV를 확인했어요. 새벽 6시 43분, 피해자가 한 남성과 함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인 8시 30분에 해당 남성이 혼자서 객실을 나가요. 이후에 208호에 출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럼 정황상 그 남자가 범인이에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방에는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도 사라져 있었어요. 범인이 가져간 것 같아요. 한편 경찰은 모텔 주인으로부터 앞서 피해자 208호를 찾아온 두 남성이 친오빠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그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그 둘이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라? 이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한데? 게다가 CCTV를 더 돌려봤더니 이 둘이서 그날 아침 9시, 11시에도 2번이나 이 모텔에 왔었다는 게 확인돼요. 여기서 경찰이 직감했죠. 얘네 아직 주변에 있을 거야. 행적을 쫓았고 다행히 2시간 만에 주변 모텔에 숨어있던 이 남성들을 찾아냅니다. 자, 그렇게 잡혀왔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실 그 피해자 아는 오빠예요 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모텔을 찾아왔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쯤 되니까 경찰도 본능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알아챘어요. 여자가 몇 호로 언제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3번이나 여길 찾아왔다? 네,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 겁니다. 남성들은 호주일 테고 그런 피해 여성은
그리고 이어서 밝혀진 피해자의 신원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녀는 강제로 성매매에 이용된 15살 한양이었습니다. 15살 소녀. 아이는 원래 충청도 증평군에서 엄마, 언니랑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혼을 하신 후에 홀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두 딸을 키웠는데요. 한양은 이혼과 또 사춘기까지 겪으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근데 엄마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엄마보다는 언니와 자주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도 갈수록 한양이 겉돌기 시작했고 또 가출의 빈도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2014년 11월 며칠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한양은 집을 나가게 돼요. 종종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언니는 이번에도 곧 돌아오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마침 언니랑은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가출은 한 달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불안해진 엄마가 계속 딸한테 전화를 걸었죠. 근데 핸드폰 꺼져 있고 또 친구들 중에도 행방을 아는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결국 가출한 지 한 달 만인 12월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후에 밝혀진 바로는 한양은 가출을 한 후 보통은 친구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이번엔 무작정 서울로 향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서울에서 그냥 길거리를 전전한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출팸을 알게 되는데요. 가출팸은 보통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다 함께 생활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보통 고시원이나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얘네들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는 건 불가능했죠. 왜 그러냐면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알바를 구하기 위해선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집을 나왔으니까 그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결국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가담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그걸 어른들이 악용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숙식을 제공하겠다라는 미끼로 애들 잡아두고 폭행과 협박하면서 착취시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양 역시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경찰에 붙잡힌 28살 박 씨와 또 최 씨, 이 일당은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입니다. 마침 한양을 타겟으로 잡았고 예전부터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면서 그녀의 경계를 허물게 돼요. 아이도 잘 따랐고요. 특히나 한양은 이런 관심과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박 씨가 그걸 알고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죠. 한양아, 너 지금 사는데 애들도 막 많고 또 불편하잖아.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그냥 나와.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이후에 박 씨가 데려간 곳은 같은 봉천동의 한 모텔이었죠. 여기서 이제 장기 투숙을 할 거니까 너 여기서 편하게 살아. 이런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사건이 발생한 모텔과 1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은 너무 좋아했어요. 의심 없이 박 씨를 따라 나섰고요. 그런데 모텔에 들어서자마자 박 씨가 돌변합니다. 핸드폰부터 먼저 뺐더니 외부인과의 연락을 완벽하게 차단해요. 이어서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죠. 뿐만 아니라 얘가 말을 들을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폭행에 감금, 고문까지 하면서 아이를 굴복시킨 거예요. 이 일당의 범행 수법은 이랬어요. 익명 채팅 어플, 즉 질톡을 이용해서 한양의 실제 사진 딱 올려놓고 마치 성인인 것처럼 조건 만남을 유도합니다. 사진을 보면 한양이 키가 165cm 정도라 또래보다 컸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누가 봐도 애띤 학생이거든요. 근데 다들 개의치 않아 했죠? 아니 오히려 인기가 더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일주일 중에 5일을 성매매를 해야 했어요. 많을 때는 하루 10번도 나갔고요. 박 씨 일당과 함께 살기 시작한 2월부터 죽음에 이른 3월 26일까지 아이는 거의 2달간 250번이나 성매매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15년 3월 26일. 그날 박 씨 일당은 평소처럼 그 채팅에다가 한양 사진 올리고 빠르게 벨뿐이란 채팅방을 만들어요. 순식간에 50명의 남성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그 중에 골라서 한 30대 남성과 약속을 잡았고요. 아침 6시 43분, 이 포주들의 명령에 따라 한양은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때 포주들은 근처 PC방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보통은 1시간 정도면 연락이 오는데 그날은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당이 2차례나 모텔에 방문했고 심지어 방문도 두드렸어요. 반응이 없었고 더 기다려보자 하고 PC방으로 돌아갔다가 세 번째 마지막 방문은 오후 12시였죠. 한양이 방에 들어간 지 6시간이 지난 시점, 아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우선 이 박 씨 일당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해요. 다행히도 이들 핸드폰에 그 범인이 누군지 결정적인 증거 채팅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디 확보했고 어플 회사의 협조를 구해서 IP 주소 파악했어요. 그렇게 밝혀진 신원은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던 38살 김재천입니다. 3월 28일 경찰은 그가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로 향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재천 씨 안에 계신가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수차례 했는데도. 벌써 도주했나? 그래서 그쪽에 이제 CCTV를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틀 전인 26일에 김재천이 검은색 옷과 모자를 눌러쓰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분명히 찍혀 있어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네, 여전히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잠복 수사를 시작해요. 계속 아파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니 하물며 밤이 돼도 집에 불조차 켜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오후까지 움직임은 전혀 없었죠. 이렇게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 진입을 선택해요. 김재천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옆집의 화재 대피벽을 부숴내고 그 베란다를 통해서 진입을 할 계획이었어요. 이게 좀 다소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구조상 입구로 진입하는 건 도주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오후 4시 32분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예상대로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베란다로 들어오는 경찰 보고 막 허겁지겁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미 문 밖에는 또 다른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검거된 김재천은 한사코 살인 혐의를 부인합니다. 조건 만남을 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방을 나올 때까지 한양이 분명 살아 있었대요. 또 자기가 씻는 사이에 한양이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요. 자기가 나갈 때까지 핸드폰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걸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또 목졸림의 흔적도 명백하고요.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고요. 경찰은 바로 김재천의 DNA를 채취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서 현장에서 손톱 밑에 피부랑 음모 수집했잖아요. 검사 결과 DNA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김재천 범행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한양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김재천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확인을 하던 중 우연히 메모장을 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무슨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그건 범죄 일기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범행을 했고 이후 어떻게 도주했는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무려 3건이나 기록되어 있었죠. 즉 한양은 3번째 피해자였던 겁니다. 너무나 소름 돋는 다른 추가 범행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김재천에 대해서 잠깐 훑어야 돼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혈관종이라는 건데
혈관 벽의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몸에 양성 종양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과는 달리 건강에 무슨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통증도 없고요. 하지만 외적으로 피부에 붉은색 반점이나 혹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재천의 경우는 이 혈관종으로 인해 왼쪽 얼굴에 큰 붉은 반점이 있었어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의 원인이었죠. 더럽다, 씻고 다녀라, 이런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강박적으로 막 얼굴을 씻고 또 진한 화장으로 반점을 가려보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심한 결벽증으로 이어지기까지 해요. 게다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범죄 성향이 두드러지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슈퍼에서 돈을 훔치다 들켜요. 그런데 여주인을 둔기로 가격하기까지 했죠. 이거 뭐 지금 절도에 폭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행이 반복되니까 고등학교 그만뒀고 이쯤 되니까 가족들도 김재천을 포기하고 맙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안면 장애 판정을 받고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임대 아파트 얻어서 혼자 살아갔죠. 거의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매매에 눈을 뜬 건 2014년 5월쯤이었어요. 김재천은 이런 불법적인 접근 방식을 찾아낸 후 안마방, 오피스텔, 유흥업소를 전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발기부전을 겪고 있어서 정상적인 성관계는 쉽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덧 채팅 어플로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재천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나가는데 자기는 성적으로 그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김재천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발기부전의 책임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의 회로가 아주 이상해요. 어떤 식이냐면 니들이 날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돈을 왜 내? 이런 논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결심합니다. 자기를 무시하거나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화대를 강탈해야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여성들을 무력화시킬 방법이 필요하죠. 그가 찾은 건 클로로포름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로 사람을 마취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실제로 일정량 이상 흡입하면 의식을 잃기도 해요. 그런데 치사량일 경우에는 거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죠. 근데 또 이걸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허술한 법망이 그의 범행을 도와준 거죠. 첫 범죄는 2015년 3월 11일. 그는 미리 준비한 클로로포름과 헝겊, 그리고 결박할 밧줄을 구비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A씨와 관계를 맺어요. 근데 김재천이 발기부전이니까 좀처럼 끝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 A씨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힘들다고. 순간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그녀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덮칩니다. 헝겊으로 마취시켰고 또 한 손으로 목을 강하게 졸라요. 그 A씨가 기절한 거예요. 그러자 김재천은 자기가 줬던 현금 17만 원, 상품권 7만 원, 거기에 스마트폰 2대까지 훔쳐서 달아났어요. 다행히 얼마 후에 A씨가 정신을 차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일로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2개월 뒤인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첫 범죄 후 불과 5일 만인 3월 16일 김재천은 서울 성북구의 모텔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성매매 여성 B씨였어요. 수법은 동일했고요. 피해자 기절시키고 금품을 강탈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준 화대 그 20만 원 챙겨서 나가려던 순간 피해자가 깨어난 거예요. 범인은 당황을 했고
다시 한번 피해자의 목을 졸라요. B씨는 지금 연이어 2번의 공격으로 거의 사망 직전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흘이 지난 3월 26일 김재천은 한양과 모텔로 들어갔던 겁니다. 세 번째 범행이죠. 그 과정은 또 동일했어요. 클로로포름으로 기절시킨 후 목을 졸랐죠.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한양은 현장에서 사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보니까 앞서 2번째 범죄에서 B씨가 예상보다 빨리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범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의 클로로포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양이 성인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치사량이 더 적어서 강한 마취와 목졸림에 그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참고로 김재천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현장 깨끗이 청소한 후에 도주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행동이 과거부터 보인 그 병적인 결벽증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도 김재천이 계속 손을 미친 듯이 닦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대요. 자, 정리해보면 범인은 고작 한 달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3건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어요. 강도로 시작했는데 살인까지 이어진 거고요. 심지어 사건 후 행동을 보면 좀 치밀한 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날 모텔 떠났잖아요. 근데 3번이나 택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겠죠. 2015년 9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살인을 포함해 3건의 범죄를 들어 무기징역이 마땅하다라고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우선 살인 자체에 고의성이 없다고 본 건데요. 그 근거가 클로로포름을 사용한 정황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설명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김재천은 원래부터 어떤 여자에 대한 통제와 지배의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클로로폼으로 마취를 하려 한 거지 애초부터 누굴 죽이려는 건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인정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측 주장이었겠죠.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피했고 징역 30년, 전자발찌 20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검찰이 이거 말도 안 된다 라면서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김재천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죠. 자기가 저지른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이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다행히 재판부는 그 범인의 자살쇼를 반성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또한 이 살인의 고의성까지 인정되면서 징역 4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이 내려졌죠. 형이 확정되면서 김재천은 현재 복역 중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직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 남아있어요. 한양에게 불법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박씨 일당. 그들도 기소되었고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사건은 좀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 시작과 끝,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결국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양을 지켜주지 못한 가정과 학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를 성매매에 이용한 일당,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출입을 허가한 모텔 사장, 그리고 쾌락만을 탐하고 성매매를 저지른 범인까지. 그들 모두가 피해자 한양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92년 1월 17일. 충청북도 충주시 한 경찰서 안에 애띄어 보이는 여성이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좀 전에 막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도착한 여성이었어요. 동시에 함께 있던 그녀의 아버지가 공격을 받아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그는 가슴 부위에 칼을 맞아서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건을 담당받은 형사가 여성에게 다가와 소식을 전해요.
제가 방금 병원에 가서 아버지 상태를 보고 왔는데 말입니다. 목숨엔 지장이 없으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이 말에 여성의 반응이 매우 놀라웠어요. 희망을 잃은 듯 털썩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부짖었죠. 안 돼요, 안 돼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은 당연히 앞에 있던 형사에게도 포착됩니다. 그리고 즉각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우선 이 여성은 만 19세였던 김보은 양. 강도 사건의 피해자 53세 김영호의 의붓딸이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틀 후인 1월 19일 경찰은 수사 끝에 한 남성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가 김보은 양과 면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맞닥뜨린 김보은 양은 또 한 번 오열합니다. 형사님, 이 남자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범인이에요. 경찰에 체포된 남자는 21살의 김진관. 김보은 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제를 해온 일명 캠퍼스 커플입니다. 김보은 양의 자백으로 이 두 사람이 의붓아버지 김영호를 죽이기 위해 함께 사건을 공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게 됐죠. 우선 김진관은 범행하기 전날 서울 창동시장에서 식칼과 공업용 테이프, 장갑 등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김보은과 그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충주로 내려가요. 후에 그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 시간을 새벽 1시 30분쯤으로 정해뒀죠. 시간이 되자 김양은 자택문을 열어주었고요. 김진관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군은 체대생으로 덩치도 좋고 힘도 센 편이었어요. 그런 그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김보은의 아버지 김영호를 깨웠죠. 어이! 김영호가 딱 눈을 떠보니까 식칼을 손에 든 덩치 큰 남성이 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으로 양 팔을 누른 채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하고 있고요. 김영호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김진관이 김영호에게 말했죠. 보은이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놔줘요! 그러면서 그의 가슴을 세게 찌른 거예요. 이 칼이 심장에 바로 꽂혔고요. 김영호는 윽소리만 지른 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앞서 형사님이 그 아버지 보고 왔는데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처음부터 김보은 양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그녀를 떠보려고 거짓 정보를 흘렸던 거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살인이 벌어지고 김양과 김진관은 서둘러 현장을 위조합니다. 강도를 당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김영호의 그 양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뒀고요. 현금을 훔쳐간 듯 챙겼어요. 또 뭐 장롱, 서랍 여러 군데 열어가지고 강도가 뒤진 것처럼 흐트러 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에 있던 보은 양도 공격을 당한 것처럼 브레이저 끈을 끊어두게 됩니다. 손목과 발목도 테이프로 묶었고요. 그렇게 현장을 꾸민 후에 김진관이 떠났고요. 김양은 묶인 상태로 힘겹게 옆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였어요.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말할 것 같으면 막 방안이 온통 어지럽혀져 있고 집주인 김영호는 칼에 찔린 채 이불 위에 이렇게 누워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 딸 김양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긴 한데 한편으로 굉장히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고 있던 중인데 강도가 들어와서 아버지 공격하고 저를 또 결박했어요. 너무 침착해요. 그런데 이 진술에서 사실 형사가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니 왜 다 큰 이 대학생 여성이 아버지와 한 이불을 덮고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거지? 게다가 아버지는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 바로 그 옆에 있었다던 딸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도 다소 의아했죠. 다짜고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그냥 살해했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보통 돈을 노린 강도라면 이 정도까지 피해자를 공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일찌감치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 김양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영호 사망했지만
살아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갔고요. 잠시 후 현장 감식반이 도착해서 지문과 족적 채취했어요. 그러자 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김진관. 그렇게 사건 이틀 만에 김진관과 김보은 공범으로 모두 검거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둘이 작당하고 김영호를 죽이게 된 계기, 그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형사법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먼저 김양과 피해자, 그 의붓아버지 김영호의 관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선 김양은 아주 어린 나이에 친아버지가 사망했어요.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김영호와 재혼을 했죠. 김영호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나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80년대 분위기 속에서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은 양의 어머니는 좀 넉넉한 그 김 씨와 재혼을 택했죠. 하지만 그건 딸인 보은 양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가 9살이 되던 해부터 김영호가 악마의 본색을 드러내요. 엄마가 집에 없고 둘만 남은 시간, 그는 9살 소녀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켰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초경을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김양 어머니 몰래 저지른 짓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추악한 짓을 들키고 말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했어요. 아이가 혼자 목욕을 하고 있으면 자신도 음흉한 눈빛으로 거기에 들어갔고요. 또 애가 생리를 한다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양 옆에 김양의 어머니와 김양을 눕혀놓고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악마 같은 말을 남기는데, 내가 너와 네 엄마 둘 다 관계를 했으니 이제 엄마를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이 말 하면서 낄낄거려요. 변태 행위는 계속됩니다. 때로는 음란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기를 요구했고요. 그 외에 온갖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김양에게 강요했죠. 네, 김양의 어머니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호를 경찰에 몇 번 신고를 했죠. 완전한 방관자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 경찰이 집에 왔어요. 근데 김영호를 잡아가기는커녕 구벅 인사만 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랬냐고요? 당시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죠. 근데 김영호가 사실 검사는 아니에요. 이 검찰청에서 일하는 그냥 그 간부직 공무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검찰청 예규에는 이 법무부에 소속된 직원의 범죄에 있어서는 오직 경찰이 아니라 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는데 이 사람 너무 높은 사람이고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 양의 어머니는 신고를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좌절했고요. 심지어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이요. 김영호는 죄책감 하나 없이 보은 양을 지독히도 성폭행했고 괴롭혔어요. 아니, 차라리 모녀가 도망쳐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집 나가서 멀리 사라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선 한 심리학자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상대가 지속적으로 극심한 공포감을 주고 거기에 또 무력함까지 심어놓으면 피해자는 마치 노예의 심리 상태가 돼서 아예 어느 순간부터는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돼요. 실제로 김영호는요, 툭하면 너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우리나라 죄다 검찰 수사망은 다 내 손 안에 있어. 이 말을 반복했거든요. 행여나 김양의 어머니가 이혼을 시도하려 했을 땐 식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고 막 휘두르고 난동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모녀는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라 도망을 못 간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보은 양이 대학의 무용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이 악마 같은 김영호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헛된 꿈이었죠. 그는 보은 양의 모든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수업 시간표 붙여놓고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명령했어요. 또 주말에는 무조건 집으로 내려오라고 했고요. 그때마다 그녀는 또다시 김영호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 보은 양에게 사랑이 찾아왔죠. 그게 바로 김진관입니다. 처음으로 좀 마음을 열고 의지할 상대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연애조차 결코 자유롭진 않았겠죠. 데이트는 고사하고 매일 보은 양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데 이걸 눈치챈 남자친구가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집요하게 묻게 돼요. 사실 김양도 남자친구한테 죄책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그 모든 사실이란 건 9살 때부터 당해온 성희롱과 성폭행, 인간의 도를 넘는 의붓 아버지의 행동들까지요. 이걸 듣고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텐데요. 김진관은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너네 그 의붓아버지 김영호를 찾아가서 이 연애라도 허락을 받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보은 양을 건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듯해요. 하지만 김영호 반응 예상하셨죠? 돌아온 건 욕설과 협박입니다. 이 새끼가 어디 와서 지금. 그래서 김진관이 차라리 니네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자 했지만 보은 양은 지난 12년 동안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분노와 좌절감에 이제 들어갔고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악마를 제거하자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고 이제 체포가 됐는데 감옥에 있던 김보은 법정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김진관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보은이의 의붓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보은이를 살린 겁니다. 끔찍한 성폭행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만 사건. 당시 김진관의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 이곳저곳 도움받을 길을 모색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데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였는데요. 이들이 사건의 원인부터 다시 재검토했고요. 또 사건을 공론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 22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이들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서게 되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또다시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 도중이었는데 검사가 보은 양한테 이렇게 말해요. 혹시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피고인도 즐긴 건 아닙니까? 학교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학교 성적이 우수했는데 생활이 그럼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별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너무 속 모르고 하는 파렴치한 질문이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일단 둘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김보은 양은 막강한 권력에 항거할 수가 없고 또 외부의 도움조차 요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지속적인 성폭행 또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게 지금이라면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법정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992년 4월 청주지방법원은 김보은과 김진관의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순간 공격을 받아서 위험을 막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판사는 보은 양이 그동안 당해온 그 말할 수 없는 피해 사항은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진관에게는 징역 7년, 김보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돼요. 이어서 항소심이 이뤄졌죠? 형량이 좀 낮춰졌는데요. 김진관에게는
징역 5년, 김보은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내려집니다. 감옥엔 안 간다는 거죠. 이후 대법원을 통해 형은 확정됐고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국사법부가 출범한 이래 살인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인지 형법, 형사소송법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던 친족 간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가정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정서 때문인지 숨기기에 급급해요. 한국에서 친족 성범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된 건 거의 이 사건이 시초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진관이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두 사람은 결국 결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함께 있으면 끔찍했던 그 사건을 계속 떠올리게 될까봐 라고 했죠. 한편 김보은은 석방이 되자마자 김진관의 부모를 찾아가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부모는 네 잘못이 아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라고 다독여 주었고요. 참고로 이들은 출소 후에 개명을 했고 더 이상의 근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 지난 1994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대한민국에서 제정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법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이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덕분에 비로소 친족 성폭력이 법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자, 그렇게 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물론 그때보단 나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수많은 성폭력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들을 악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법이 관대하지 않음에도 계속 발생하는 친족 성범죄. 간혹 이렇게 답을 못 찾는 답답한 상황에 저는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과거를 통해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할 텐데요. 말 못하는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말 진심으로 보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